입구부터 MC 정구를 맡는 다양한 로봇들. 이야, 눈 돌아간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데 입구부터 막 로봇가 막 이렇게 있나요? 여기는 2005년도에 국내 최초로 개관한 지능형 로봇 상설 전시관이고요. 160점 정도의 로봇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로봇들은 모두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로 탄생한 로봇인데요. 공업용 로봇부터 체험용 로봇까지 다양한 로봇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로봇도 로봇에서 자동차로 변신한답니다. 아니, 정말요? 기대에 부응하며 점점 모양을 바꾸는 로봇. 팔다리를 접으며 엎드려 뻗쳐를 하더니만 천장이 닫히며 SUV 차량으로 변신 성공. 이야, 만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로봇가 자동차로 변했어요. 로봇은 성능을 관절수로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로봇의 관절은 62개고요. 그만큼 고성능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 이 로봇을 보니까 앞으로 변신 로봇 보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야, 멋있다. 아니, 이 로봇은 무슨 공장에 있는 기계처럼 생겼네요. 이게 그냥 산업용 로봇으로 보이지만 이 로봇은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예요. 4가지 종류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중 한 개를 고르면 로봇이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다양한 버튼이 있지만 궁금한 건 역시 여자친구 얼굴. 버튼을 꼭 누릅니다. 그러자 곧바로 반응하는 로봇.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머리 스타일까지 자세하게 그려주는 로봇. 과연 정구 씨의 여자친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에이? 얼굴이 없다? 이번 생에는 없나 보다. 이외에도 시선을 빼앗길 만큼 신기한 로봇들이 많았는데요. 실제와 흡사한 관절 구조에 장애물 인식 센서까지 탑재한 물고기 로봇부터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반응해 벽 색깔이 변하는 따라쟁이 벽, 네트워크 스템 모터로 물의 여정을 표현한 작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이 로봇들인데요. 음악 소리에 반응해 알아서 춤을 추는 강아지 로봇. 그리고 이 로봇은 무려 4개국의 전통춤을 출 수 있답니다. 가자, 가자.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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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걸까요? 춤추는 강아지 로봇 제니보나 이 실버 같은 경우에는요. 동작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코딩을 미리 짜놓고 관람객이 어떤 곡을 선택하면 그 곡에 따라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유레카! 전기와 자기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저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 야, 박사님 오늘 준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와 자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 자성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뭐가 등장을 하나요? 네, 나침반 아니에요 이거? 네 나침반이죠. 아마 이거 초등학교 때 한 번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 뭐 학교 문방구에서 사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건전지가 있고요. 이 건전지를 통해서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이 나침반이 바뀔 겁니다. 오, 나침반이 살짝씩 돌아가요. 네, 회전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오, 이게 진짜 영향이 있네요. 네. 진짜.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이 자기장으로 인해서 나침반이 교란돼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강한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현상을 발견한 건 1820년. 그때부터 전기와 자기 사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 퍼지게 됐죠. 즉, 자기는 전기와 함께 존재하며
전기 역시 자기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이른바 전자기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창틀 먼지는 올라간 스타킹이나 스펀지만 있으면 돼요. 스타킹 하나로 창틀 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먼저 스타킹에 물을 묻힌 뒤 창틀을 닦아내는데 어머 정말 먼지가 다 달라붙어 있어요. 스타킹에 정전기를 이용해서 닦아내는 방법이에요. 일반 휴지나 걸레로 닦았을 때와 달리 스타킹이 구석구석의 먼지를 잡아들여 더 꼼꼼하게 닦인 창틀. 어머 깨끗해요. 다음으로 부엌을 살펴보던 전문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후드 안에 찌든 데가 엄청 많죠. 그 더러운지 몰랐어요. 겨울철 묵은 때로 얼룩진 후드. 이럴 때는 김장 봉투랑 베이킹 소다만 있으면 돼요. 김장 봉투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베이킹 소다와 주방 세제를 풀어 넣는데 이렇게 김장 봉투에 넣으셔서 30분만 이렇게 넣으시고요. 집안일 하시고 30분 있다가 꺼내시면 깨끗하게 돼요. 이 상태로 30분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찌든 때가 분리돼서 나온다고. 찌든 때 캐캐 묵은 냄새 모두 안녕. 지금 아래쪽 떨었어. 이야 밑에를 뺐습니다. 우와. 우와. 아래쪽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진짜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 기계. 우와. 얼마나 정교합니까? 거의 시계 수준이에요. 로 감독님 이것 좀 우와. 찍어주세요. 이거 카메라 아래쪽에 자리한 톱니바퀴들. 요즘 같은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녀석인데요. 이 톱니바퀴들은 카메라 속 필름과 타이머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수레바퀴 역할을 했는데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분해하면은 정말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등짝 맞고 좀. 와, 이거 근데 이렇게 마음껏 해볼 수 있다니. 오.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와, 해내셨네요. 예. 자, 이것이 바로 오. 자, 이것이 바로 너. 이것이 바로 오 로딩이 아, 이렇게 60초 후에 공개 네. 이런 거 하지 마요. 이것이 바로 펜타프리즘. 와. 뷰파인더. 제가 살면서 이걸 다 분해를 해보네요. 네. 예, 이것이 바로 프리즘입니다. 빛을 반사시키고 굴절시켜 촬영할 그림을 보여주는 장치죠. 이 빛이 이렇게 와서 거울을 통해서 위로 맞아요. 간 다음에 이게 또 반사돼서 이제 네. 뷰파인더로 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신기하다. 이야. 하나의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반사를 시켜서 오. 육안으로도 확인을 하고 필름으로도 그 빛을 보내서 와. 사진을 찍는 장치를 SLR 카메라라고 합니다. 맞아요. 외양은 비슷할지언정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는 서로 다른 이모저모가 눈에 띄는군요. 시간이 지나며 참 많이 변화한 카메라의 속사정. 좀 더 자세히 이 얘기를 해봐야겠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빛의 경로를 꺾어서 펜타프리즘을 통해서 2번 반사시켜서 뷰파인더를 통해서 그 빛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지금 있는 저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CMOS 센서로 들어오는 그 전자식 데이터를 바로 저기 뷰파인더 그 작은 모니터에서 그 영상을 띄워서 그 피사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진화한 거죠. 와. 이제는 초초초 미세먼지와도 싸워야 할 판. 그래서 요즘 판매량이 높아진 게 바로 마스크입니다. 그렇다면 마스크에는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가 황사마스를 만드는 제조 공정입니다. 미세먼지 여파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공장.
마스크 안팎에 들어갈 원단을 가공하고 하나로 합쳐 마스크를 완성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마스크의 핵심을 담당한다는 이것. 가장 중요한 원단이 이 보시는 필터입니다. 마스크 내부에 들어가는 필터. 마스크를 반으로 잘라 열어보면 그 안에 필터가 2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 2번째로 들어가는 필터에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답니다. 그럼 이 필터가 어떤 원리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아니 이거 왜 이러세요 지금 선생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이고 허허, 비싸게 한 머리 다 망가졌네. 아이 왜 이러세요? 아이 머리 다 썼네 정말. 이게 무슨 원리인지 아세요? 이걸 누가 몰라요? 정전기 아니에요 정전기. 미세먼지 마스크는 정전기 원리가 들어간 필터로 만들어집니다. 정전기 원리가 들어간 필터요? 미세먼지 마스크 중간에 들어가는 필터. 그 중에서 2번째에 들어간 필터는 바로 정전기 필터라고 불리는데요. 필터 원단을 만든 후 고전압을 흘려보내 정전기를 입힙니다. 기존의 필터가 걸러주지 못했던 미세먼지들. 하지만 정전기를 입히면 특유의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에 모두 걸을 수 있다네요. 자 그럼 일반 마스크와 미세먼지 마스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 먼지를 얼마나 걸러줄 수 있는지 식약처에서 마스크 인증을 해줄 때 사용한다는 여과 효율 장비를 이용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 마스크는 96%, 일반 마스크는 36%. 우리가 마스크를 구입할 때 이런 사항들을 KF 뒤 숫자로 알 수 있는데요. KF80은 미세먼지를 평균 86% 차단, KF94는 약 95%, KF99는 약 99%를 차단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맞는 마스크를 고를 때 참고하시면 좋겠죠? 미세먼지야 물러가라. 유레카! 다른 물질과 마찬가지로 빛 역시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과거. 그러나 빛의 속도는 덧셈도 뺄셈도 그 무엇도 통하지 않는 절대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이 있었으니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물리학자이자 탁월한 외골수 기질로 빛을 탐닉했던 아인슈타인. 이제부터 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네.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서 연구를 지속했던 아인슈타인은 결국 10년 만에 과학계를 통째로 뒤집는 엄청난 공식을 내놓는데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네.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겁니다. 아! E equals mc square. 이야. 강MC, 박MC가 있는데 EMC는 뭐죠? 강MC, 박MC를 합치면 MC 스퀘어. 네. 아,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제작진 여러분, 여기 좀 힘듭니다. 이게 좀 어떻게 박사님 우리 저쪽 전염된 것 같아요. 약간은 당혹스럽지만 이는 MC 제곱. 쉽게 기억 완료. 아니 근데 박사님, 우리가 지금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 E는 MC 제곱, 요거는 잘 알겠는데, 근데 이게 카메라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맞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사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광전 효과로 최초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광전 효과? 그건 또 뭐예요? 뭐죠? 아인슈타인을 노벨상 시상대에 올린 이 이론, 광전 효과. 빛은 파동의 일종이라는 정설을 뒤엎고 입자로서 증명한 그야말로 파격적인 이론이란 말씀. 그리고 이 광전 효과가 우리가 흔히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카메라에 쓰이는 CCD 센서. CCD 센서가 이 광전 효과를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그 결과 덕분에 우리가 카메라도 못 찍고 오늘 이런 방송도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절 나셨지만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묻어가나요? 네. 네. 고전역학의 위기 속 혜성처럼 등장한 아인슈타인. 빛에 대한 삐딱한 시선으로 물리학사의 새 패러다임을 짠 지난 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찰나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려는 인간의 욕망. 그 시작엔 외골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었습니다. 유레카! 자연을 옮겨놓은 듯 푸르른 풍경을 보니 눈도 편안해지는데요. 미세먼지를 좀 피해서 힐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식물원과 카페가 결합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미세먼지를 피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밖에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목도 칼칼한데 여기는 상쾌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식물이 이렇게 어우러진 곳에서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하니까 미세먼지에 찌든 몸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식물의 효과를 확실히 느낀다는 방문객들. 그렇다면 정말 식물이 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식물을 넣고 미세먼지를 일으킨 뒤 시간별 변화를 관찰해 봤는데요. 실험 초반 빼곡히 보이던 미세먼지. 약 4시간 후 현저히 줄어들었네요. 식물이 미세먼지를 줄여준 건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식물 앞면에 있는 왁스층에 미세먼지가 흡착이 돼서 제거되는 것이 있고 뒷면에 기공이 있는데 이 기공의 크기가 약 30마이크로 정도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기공을 통해서 흡수돼서 제거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특히 도움을 주는 식물은 산호수와 벵갈 고무나무가 좋다고 하네요. 유레카! 짜라잔. 붙어 있네요. 네. 시모스 맞죠? 시모스. 네, 시모스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네. 광전 효과. 맞습니다. 예.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죠. 지난번에는 필름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아도 괜찮은 건가요? 네, 사실 이제 드론에 기체에 올리려면 이제 카메라를 작게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를 한 거죠. 네. 이제 이 본체를 한번 다시 네네. 열어볼까요? 오, 고무판인가요? 이게 방열판이라고 열을 방출해주는 그런 판이죠. 네. 이게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네네네. 이렇게 막 울퉁불퉁 튀어나온 이유가 이 공기랑 닿는 면적을 더 넓게 해서 열이 더 잘 빠져나가기 위한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같은 크기에 여러 개의 핀이 있어서 네. 면적을 많이 넓혀서 열을 빨리 배출하는 형태로 돼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야. 와. 엄청나네요. 아니 그런데 여기도 이런 렌즈가 붙어 있고요. 네. 여기도 렌즈가 붙어 있고요. 여기도 뭐가 있고 온 측면에 다 뭐가 있어요. 우와, 네네. 멋있다. 장애물이나 그런 거를 분석해서 피하기도 하고 뭐 카메라 같은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눈처럼 어떤 사물을 봐서 깊이 정보를 알고 위치랑 속도 등을 파악을 해서 드론이 좌우나 위아래 장애물이랑 부딪히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죠. 와, 엄청 똑똑하네요. 그래서 호버링 해서 게임 했잖아요. 네. 그 드론에 비하면 이 친구는 훨씬 똑똑한 친구죠. 훨씬 천재 수준이죠, 천재. 네, 이렇게 오늘도 드론을 저희가 분해해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박태희 씨? 와, 진짜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너무 재밌죠? 예? 아니 이런 거 할 기회가 언제 있어요, 저한테.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제 복구할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도 드론의 속사정 살펴봤습니다. 자, 드론 속사정 파헤쳤으니 제대로 복습하는 게 당연지사. 드론은 모터와 센서, 모터 속도 조절기, 배터리 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비행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부품인 비행 컨트롤러라는 이 녀석. 그 안만 봐도 자이로 센서, 컴파스, GPS 통신기, 바로미터 등 아주 세밀한 구성이 엿보이는군요. 이 모든 게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유레카! 현재 미국 UCLA의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로봇 연구소의 연구소장인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인정받고 있는 찰리 로봇도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었고요. 재난구조 로봇, 화재 진압 이런 걸 시작했고 이족 보행 로봇에 굉장히 아주 많은 연구 성과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봇 찰리. 그리고 이 로봇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용 로봇 다윈인데요. 센서로 공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움직입니다. 멈췄다. 그런데 많은 로봇들이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형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환경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계단 올라갈 때 계단 높이가 이런 것도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 설계되었잖아요. 그리고 문손잡이가 이렇게 높은 것도 사람을 위해서 설계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계속해서 연구 중이라는 데니스 홍 박사. 이번에 그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UCLA 연구소에서 최근 5년 동안 개발한 로봇과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니 근데 여기 있는 로봇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지가 않은데요? 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두 다리를 걷는데 자꾸 넘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고민을 시작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 넘어진다는 것. 돌아갈 때 다리가 앞뒤에 위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간격 때문에 자꾸 원하지 않는 이 비트는 힘이 생겨서 넘어지는 겁니다. 중심이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리를 양옆이 아닌 앞뒤로 배치했다는데요.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한 것이 바로 이 로봇 나비입니다. 이 친구 나비요? 네. 독특한 외형을 가진 로봇 나비. 다리의 위치가 달라 넘어질 위험이 없고 걷고 뛰고 점프까지 가능하답니다. 어때요? 똑같나요? 이야, 로봇 정말 잘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신형 로봇. 지금 처음으로 어저께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하는 곳이에요. 벌떡 일어나는 이 친구 알프레드 2인데요. 말처럼 뛰어갈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 2의 장점은 네 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점. 상자를 가볍게 들어서 몸체에 올려 옮길 수 있고요.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높이 조절도 가능. 다시 두 발을 들어 올려 공손하게 전해주기까지. 상자를 이쪽에 주세요. 네네네. 저한테 좋습니다. 세리머니도 빼놓지 않죠. 우리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로봇들 있죠. 이걸 사실은 정말 일상생활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분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이론 기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소 로멜라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로봇의 꿈꾸는 여러분, 그 꿈을 쫓고 그 꿈을 꼭 이루세요. 데니스 형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유레카! 네, 사실 뉴턴이 이 만류인력, 중력의 방정식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운동의 방정식, 운동을 기술하는 세 가지 법칙을 만들어낸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운동의 법칙? 네. 그것도 뭔가요? 제가 그거를 하나씩 칠판에 한번 적어볼게요. 네. 이 세 가지 물리적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번 관성의 법칙은 아마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네. 적절한 예시를 한번 들고 네. 와봐요. 네네. 오. 야, 또 이런 얼마나 바뀌겠어요. 네. 저희 야. 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보셨죠? 네. 아이스하키. 제가 중학생 때 아이스하키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몸싸움 잘하시겠네요? 바로 말보다 주먹이 먼저, 몸이 먼저 나가요. 어떻게 바로 된 겁니까? 들이받으시네요. 네. 그래서 퍽입니다. 퍽. 잠깐만, 이게 바로 관성이네요. 맞아요,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은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가만히 하는 있으려고 거고. 하는 거. 이게 관성이네.
아니 관성 알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알고 있었죠. 오 천재인데? 괜히 맨사가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네. 거는 외부의 힘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물체는 그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 물체는 가만히 정지해 있고요. 네네. 어떤 힘에 의해서 힘을 받으면은 그 물체는 이동을 하고 있으면 그 속도대로 그대로 이동을 한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미 설명됐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속도. 네. 가속도. 네. 가속도의 법칙이 뭐냐면요. 이왕 들이받으셨으니까 같은 내용을 이번에 진짜 밀려. 네, 저도 이게 이게 밀어보고 가속도 아닌가요? 있는데요. 진짜로 밀렸으니까. 맞아요. 네.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시영 씨가 여기서 저한테 포스를 가했죠. 네. 포스를 가했을 때 힘을 가했죠. 네, 저는 그 힘에 대해서 가속이 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네. 오, 맞네요. 이게 바로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깨끗하게 되다니. 네. 깔끔하네요. 네. 같은 여세로 더 한 번 작용 반작용을 얘기를 해보면요. 네. 시영 씨가 저를 부딪혔지만 시영 씨는 저쪽으로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히려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네. 가다가 네. 멈췄죠. 이게 뭐냐면 어떤 두 물체가 힘을 주고받을 때는 크기는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 받는 액션에서 이 세 개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 법칙이 모두 다 한꺼번에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얼떨결에 하나 해냈네요. 물리학 역사를 쓰기 시작한 아이작 뉴턴. 사과 하나로 만유 인력을 간파하고 우주 만물의 본질에 대해 알아갈 길을 제시한 그에게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무한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